아는 것보다 차라리 모를 때가 나을 때가 있다. 만약 본인이 손해를 본 경우 본인 스스로가 손해를 보았는지 아닌지 인지 자체를 하지 못했으면 적어도 본인의 마음이 불편하진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평생 모르는 것이 과연 나을까? 이러한 마인드를 갖는 순간 이러한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며 평생 남에게 당하고 산다. 더 불쌍한 것은 본인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당한지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부동산에는 이러한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오늘은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진짜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스킵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이 영상을 그냥 지나쳐서 평생을 손해보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우선 장기수선 충당금이 뭐냐? 앞으로 줄여서 장충금이라 하겠습니다. 장충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의거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아파트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 교체 및 보수하는 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입니다. 예를 들어 외부 벽 도색, 노 엘리베이터 교체 수리, 그리고 옥상 방수공사 등이 있습니다. 장충금에 대한 개요를 살짝 살펴보면 첫 번째, 장충금 적립은 사용검사, 임시사용 승인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장충금을 적립해야 하는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 지역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입니다. 보시면 공동주택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도 대단지인 경우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걷습니다. 세 번째, 장충금 적립 대상임에도 적립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 5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주제, 그럼 장기수선 충당금의 납부 주체는 누구일까요? 소유주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매수해서 본인이 그 집에 실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매수를 했지만 남에게 임대를 주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본인이 매수를 해서 실거주하는 경우는 당연히 장충금 납부 주체는 소유주입니다. 그럼 전월세를 준 경우에는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까요? 세입자가 실제 거주를 하면서 해당 주택을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장충금을 내야 할 것 같지만 장충금의 납부 주체는 집주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장충금의 납부 주체는 소유주입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관리비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집주인이고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준 경우 그 집의 관리비를 집주인이 내나요? 이때 관리비는 세입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나온 관리비 항목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장기수선 충당금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매달 51,669원의 장충금이 빠져나가네요. 이렇게 관리비에 장충금이 포함해서 부과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장충금을 포함을 해서 관리비를 매달 내게 됩니다. 그런데 장충금의 부담 주체는 누구다?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라고 했죠. 근데 실제로는 편의상 장충금을 매달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해서 내고 있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세입자는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본인이 전월세 거주한 기간 동안 냈던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그동안 대신 냈던 장충금을 돌려줘야 하죠. 그런데 만약 세입자가 어떤 아파트에 6년 거주를 했고 매달 5만원의 장기수선 충당금을 납부를 했다면 이 세입자가 집주인 대신 지불한 누적 장충금은 얼마일까요? 5만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6년 하게 되면 총 360만원입니다. 부동산은 이렇게 누군가 설명해주지 않으면 실상 모르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진짜 무진장 많습니다. 세입자가 장충금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만약 장충금 반환에 대해 이렇게 입을 싹 닫아 버린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음에도 돈을 못 돌려받게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 관련해서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해주던데 음식점을 가도 음식 서비스 최상인 데가 있는가 하면 음식 퀄리티도 최악에 어떻게 가게를 차렸는지 의심스러운 가게들도 정말 많습니다. 부동산 사무소도 똑같습니다. 어떤 공인중개사는 척척척 다 챙겨주는 중개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중개사의 비율도 굉장히 높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보통 계약을 하고 입주할 때까지 신경을 써주지 입주하고 나서 2년 살다가 퇴거할 때 이것저것 신경을 써주는 중개사분 보신 적 계신가요? 물론 찾아보면 있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비율로 따져볼 때 맞냐는 겁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계약을 하고 입주 시점에 이미 복비를 다 받았는데 뭐하러 세입자 퇴거 시점에 맞춰서 중개사 본인이 시간, 노동 할애해서 무료로 도와주려고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은 세입자가 퇴거를 할 때 받아야 되는 돈이라 이걸 공인중개사가 챙겨주는 것 자체가 시점으로 따져도 어렵다는 거죠. 세 번째 주제, 장충금을 세입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야 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임대차 계약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냥 짧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임차인, 즉 세입자의 보호를 강화한 법률이며, 둘째,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게 이 두 번째 내용인데,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임대차 계약서 특약의 혹여나 임대인과 임차인, 양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작성을 하게 되면 그 특약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수선 충당금은 예외입니다. 원래 장충금 납부 주체가 집주인, 즉 소유주인데 이 납부를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특약에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는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이 내용을 보고 거의 99%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거,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그 효력이 없다는 거 몰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장충금 부담 관련 특약은 특약이 우선되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특약을 반드시 꼼꼼하게 읽어보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는 엄청나게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서명하는 순간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번째 주제, 장충금 반환을 언제까지 요청할 수 있을까? 장충금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다가 이 영상을 보고 장충금에 대해 조금씩 알아나가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영상을 보고 문득 나 예전 아파트에서 집주인에게 장충금 못 받고 나왔는데 아니면 장충금 받았나? 하고 아리송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만약 이사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예전 집주인으로부터 지금 장충금 반환 요청을 해도 받을 수 있나? 하고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계약 만료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채권에는 민사채권, 상사채권이 있는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그리고 상사채권, 즉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장충금은 민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소멸시효 내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주제, 이전에 냈던 장충금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아 그래? 이전 집주인에게 못 받았던 장충금 3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청구해서 받아야지 했다가 장충금은커녕 관리비를 내가 얼마나 냈지? 기억이 안 나는데? 라고 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매달 나오는 관리비 고지서를 잘 보관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이사를 하고 나서 이전에 살던 집 관리비 고지서까지 보관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쵸? 그럼 가만히 있으란 뜻이냐? 당연히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네이버에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이라 검색을 하면 kaapart.go.kr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 상단 두 번째 탭 관리비를 누르시고 이어서 우리 단지, 관리비 등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찾고 싶어하는 단지를 검색을 하면 관리비 내역이 쫙 뜨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본인이 거주했던 주거 전용 면적을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거주하는 면적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여섯 번째 주제, 매매할 때 장충금 정산인데요. 이러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주로 매매계약, 전월세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월세 계약은 빈번하게 해도 매매 계약을 어쩌다 한번 하는 것도 실상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매매 관련해서 중개사 입장에서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요. 집을 매매하게 되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집을 넘겨주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돈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매도인, 즉 소유주 본인이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를 했다면 이 과정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은 반환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집을 매매를 할 때 매도인이 직접 실거주한 물건을 파는 경우도 있지만 세입자가 껴있는 물건, 즉 새낀 매물을 매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경을 잘 안 쓰게 될 경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해당 아파트에 6년 거주를 했습니다. 2014년 1월에 전입을 해가지고 6년 후인 2020년 1월에 전출을 했죠. 이 6년간 세입자가 납부한 누적 장기수선 충당금은 1년에 50만원 해서 총 300만원을 집주인 대신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입주한 시점에서 4년이 지난 2018년 1월 1일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집주인이 바뀌는 시점, 즉 소유권 이전 시점에 매도인, 매수인, 세입자 모두 장충금 관련해서 그 누구도 아무런 논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1월 1일 세입자는 퇴거 시 새 집주인에게 누적 장충금 300만원을 반환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머리가 빨빨리 돌아가는 집주인이라면 이 말을 듣고 단박에 내가 집주인이었던 기간은
2년밖에 안 되는데 왜 내가 6년치 장기 수선 충당금을 돌려줘야 됨? 이러면서 2년치 장충금 금액인 100만 원만 돌려주는 게 맞지 할 겁니다. 그럼 세입자 입장에선 또 기존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나머지 200만 원의 장충금을 달라고 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갑자기 기존 집주인에게 2년 만에 연락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불편하겠죠. 이러한 불필요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껴있는 매물을 매매를 할 때는 소유권 이전 시점에 맞춰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장기수선 충당금을 깔끔하게 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매매가가 10억이고 장충금이 500만 원이라면 매수인이 10억을 보내주고 매도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야죠. 아니면 그냥 장충금 500만 원을 매수인이 그대로 승계한다라고 특약을 쓰던지 해야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입자는 멍하니 있으면 되냐?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집주인과 새 집주인 간에 깔끔하게 협의를 하고 끝내면 제일 베스트지만 새낀 매물을 거래를 할 때 이렇게 완벽하게 처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도 가만히 있지 말고 먼저 나서서 소유권 이전 시점에 기존 집주인이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장충금을 먼저 반환해 달라고 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저도 이 경우를 겪었는데 저의 포지션은 매수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간과 금액은 제가 겪었던 사례와 일부 상이합니다만 맥락은 비슷합니다. 몇 년 전 세입자가 껴있는 물건을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퇴거를 하면서 6년치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을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임대를 준 기간은 2년밖에 안 되었는데 말이죠. 저는 장충금 반환은 당연히 임대인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6년치 장충금을 모두 세입자에게 반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2년치만 주면 되는 건데 6년치를 모두 줘버린 거죠. 나머지 4년치는 기존 집주인이 줘야 하는 건데 말이죠. 실제 겪은 사례이고 기존 세입자분도 꽤 협조적이었고 몇 년이 지난 지금 기존 매도인 또 세입자에게 차액을 달라고 또 연락하는 것도 번잡스러워서 연락은 안 했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게 된 셈이죠. 마지막 7번째 장충금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입니다. 질문 첫 번째. 경매가 진행되어 집주인이 바뀐 경우 새 집주인, 낙찰자죠. 이 낙찰자에게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 요청이 가능할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글들이 있던데 현실적으로 청구가 어렵다고 하네요. 두 번째 질문. 가끔씩 아파트에서 이런 알뜰장터 운영을 하죠. 이 알뜰장터 수익금을 장충금에 산입이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알뜰장터는 소유자와 세입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으로 보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충금의 납부 주체는 소유주입니다. 잡수입 다른 예시로는 광고판 게시료, 재활용품 판매 수익 등이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마다 커뮤니티 센터에 헬스장 있는 곳이 많죠. 이 장충금을 주민운동시설 기구 구매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사용할 수 없으며 장충금은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 등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 아파트가 지어졌지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장충금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충금은 반드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관리비 고지서를 잘 보시면 관리비 항목에 수선 유지비라고 있는데 이것도 장충금처럼 나중에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장충금이 아파트 노후화에 대비하는 저축성 비용이라면 수선 유지비는 아파트 공용 부분에 대한 시설 보수 및 유지에 쓰는 소모성 지출로서 소유 여부 상관없이 실제 거주자가 내야 하는 돈으로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아까 장충금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으면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생각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질 일조차 없었겠지만 솔직히 슬퍼도 아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장충금 관련해서 앞으로 실수할 일 또는 남에게 당할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부동산 특히나 계속해서 알아야 하고 알면 알수록 본인에게 무조건 이득이 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며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거 보고 영상 제작할 힘이 진짜 많이 생겨요. 뭔가 댓글이 아예 없으면 마음 한켠이 좀 허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